네, 이전 시간에 통정 호의 표시에 대해서 보았고, 자, 이 시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를 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비진입 표시와 통정 호의 표시는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모르고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죠.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갑은 이 물건을 얼마에 팔고자 했냐면요, 10억 원으로 팔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쓸 때 잘못해가지고요, 10억 원으로 팔고자 해야 되는데, 쓸 때 잘못해가지고 표시를 공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1억으로 판다라고 표시를 해버린 경우입니다.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거죠. 자, 그러면은 뭐 보통 이런 일이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약서 쓸 때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쓰는 거죠. 한자로 쓴다든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죠.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라고 하더라도요, 몇 번을 다시 한번 세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현실에는 없지만 만약 일어났다고 하면요, 그래서 1억으로 판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1억으로 판다라고 표시하니까 왜 떡이냐 하겠죠. 10억 원짜리 1억으로 판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억 원으로 살 생각으로요, 1억 원으로 살 의사를 가지고 1억 원으로 사겠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을은 의사표시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갑만 지금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죠.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앞에서 의사표시 해석을 할 때요. 자, 갑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가지고 의사표시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니까 이 사람의 의사표시는 결국 1억 원으로 어떻습니까? 1억 원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이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을도 1억 원으로 사겠다고 했으니까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1억 원으로, 1억 원이죠. 1억 원으로 계약은 어떻습니까?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1억 원으로. X 물건 1억 원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갑은 을에게 1억만 받고 X 물건을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성립을 해서 유효하다는 거죠. 원칙은 유효합니다. 성립을 하고 원칙적으로 이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은, 다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1억만 받고 지금 10억 원짜리를 넘겨야 되니까 갑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원래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의사대로 이제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게 되면 그 의사표시란 표의자 갑에게 너무 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일단 X 물건이 1억 원으로 계약이 성립돼서 유효하지만은, 다만 이 의사표시에 불일치한 의사표시란 갑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이유로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의사표시를 취소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의사표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거죠. 없었던 것이 되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 매매계약도 어떻습니까? 의사표시가 하나의 의사표시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죠.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행위를 스스로 모르고 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착오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는 표시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표시대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다만 그 의사표시를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무효가 된다. 다시 말해서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렇게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 보시면은,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취소를 할 때는 착오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착오가 있다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거죠. 그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착오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착오가 있어야 되고 더해가지고 두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한 거죠.
이 착오가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요.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과실이 없을 것. 더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이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착오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 부분 착오,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에 대한 일반론을 보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 취소의 효과, 그 무효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 했지만은 선의 제3자에게도 또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제3자 간의 효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먼저 서설해가지고 넘기시면 착오의 의의 있죠. 착오 우리가 보았던 거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스스로,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착오라고 한다. 자, 이때 반갈 2번 보시면 착오와 법률행 해석과의 관계에서요. 자, 착오를 이유로 이렇게 취소의 문제는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나의 의사와 달리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해 버리니까 표의자에게 손해를 주는 거죠. 손해를 주기 때문에 이럴 때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했다고 하더라도, 갑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했다고 하더라도 을이라는 사람이 알았어요. 아, 갑이 지금 10억이라고 쓰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1억으로 표시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가지고요, 을도 10억 원에 살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이 사람도 10억 원으로 살 생각인데 갑이 표시를 1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그냥 사인만 한 것 뿐입니다. 1억 원으로 사인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을도 어떻습니까? 을도 10억 원을 살 의사였다는 거죠. 다만 표시를 1억 원을 했을 뿐입니다. 표시를.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긴 합니다만 서로의 의사가 일치했다는 거죠. 이 사람도 10억 원에 팔 생각, 이 사람도 10억 원에 살 생각. 다만 표시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적용되면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갑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필요가 없죠. 10억 원으로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이죠.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자, 그래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해서요, 항상 착오를 이루어 취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도 그 의사를 알아서 의사대로, 그러니까 의사를 알아서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없죠.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했을 때만, 의사와 달리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했을 때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했다고 해서 항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사 표시를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동일한 의미죠. 법률행위 해석은 바로 의사표시 해석이니까요. 자, 법률행위 해석을 먼저 해가지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했을 때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만약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적용돼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문제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을 때는 먼저 착오를 취소하기 전에 먼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죠. 법률행위 해석을 먼저 해보고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했을 때만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표시 해석 문제가 착오를 인한 취소 문제보다 먼저 선행하게 되는 거죠. 선행한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표시 무예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착오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양가로 2번 보시면 그러면 착오의 유형이요. 자, 착오의 유형은 이렇게, 자, 표시를 잘못했을 때요. 표시. 이제 10억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1억으로 잘못 표시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표시상 착오라고 합니다. 착오의 유형에는 이렇게 표시상 착오라는 것이 있고요. 표시를 잘못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2번에 내용상 착오가 있는데요. 내용상 착오는 이런 걸 의미합니다. 내용상 착오는 만약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얘도 있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표시를 잘못한 건 아닙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팔려고 내놨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살 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제1교포라고 해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화하고 엔화 가치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몰랐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얼마에 살 생각이었냐면요, 1억 원에 살 생각이었어요.
자, 1억 원에 살 생각이었는데 원화라고 하면 이 사람이 좀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이 1억 웬으로 산다라고, 일본 통화 웬으로 산다라고 표시를, 의사를, 일본, 그렇죠. 1억 원으로 이 사람이 살 생각이었는데 표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의사는 1억 원으로 살 생각이었는데 표시는 1억 웬으로 산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원화하고 엔화 가치가 동일한 걸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원에 살 생각이었는데 표시는 어떻게 한 것이 돼버립니까? 1억 웬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10억 원으로 산다라고 표시한 꼴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 사람은 1억 웬으로 표시하려고 해서 1억 웬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표시상의 착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 배경이 원화하고 엔화의 가치를 동일한 걸로 취급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요. 그 내용, 내용이죠. 원화와 엔화의 그 내용, 그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10억 원으로 사겠다라고 잘못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10억 원, 그러니까 1억 웬에 산다라고 하니까 원래 1억 가치밖에 없는데 1억 웬으로 산다라고 하니까 알았다. 1억 웬으로 팔겠다. 그래서 1억 원으로 팔겠다라고 팔 생각을 가지고 팔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표시된 대로 1억 웬으로 어떻게 돼요? 계약은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의사는 1억 원으로 살 생각이었는데 표시는 실질적으로 10억 원으로 산다라고 표시를 해버린 거죠. 10억 원으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저거하고는 다르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저거는 그냥 10억 원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10억 원으로 쓸 생각이었고 10억 원으로 팔 생각을 가지고 10억 원으로 쓸 생각이었는데 1억 원을 빼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표시를 잘못한 것 뿐인데요. 여기는 1억 웬으로 살 생각을 가지고 1억 웬으로 썼기 때문에 표시 자체는 착오가 없어요. 다만 그 내용을 착오한 거죠. 내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내용상 착오도요. 내용을 이해 못해서. 그럼 이 사람도 결국 어떻습니까? 1억 원으로 살 생각이었지만은 10억 원으로 사겠다라고 표시를 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내용을 잘못 파악해가지고. 1억 웬으로 산다라고 해버렸으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내용상 착오라고 합니다.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죠. 자, 그러면 표시상 착오나 내용상 착오는 다 어떻습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을은 나는 원화 엔화를 잘못 내가 이해했다. 미안하다 해가지고 나는 사실 1억 원으로 살 생각이었는데 내가 오해가 있었구나 해서 일단 1억 웬으로 계약은 성립하지만은 을은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내용상 착오라고 합니다. 내용상 착오. 자,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런 표시상의 착오를 하는 경우 거의 없죠. 우리가 한글이라든지 한자로 쓴다든지 또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몇 번씩 확인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wen하고 원하고는 한 10배 차이 난다는 사실은요. 거의 상식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똑같지 않다는, 가치가 똑같지 않다는 건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은 현실에서 거의 없습니다. 또 뭐 국제적인 거래를 하면서 원화, wen화의 가치를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착오 그러면은 표시상의 착오와 내용상 착오를 의미를 하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런 경우죠. 갑과 을 사이에 X물건 10억 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갑도 X물건 10억 원에 팔 의사를 가지고 X물건 10억 원에 팔겠다고 했고요. 을도 X물건 10억 원에 살 의사로 X물건 10억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 표시는 모두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을이 이 물건을 사게 된 동기요, 동기가 뭐였냐면요, 동기가 여기다가 공장을 짓기 위해 샀습니다. 공장 짓기 위해. 이건 동기일 뿐인 거죠. 이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사려고 하느냐, 왜 팔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죠. 매매에 있어서는 무엇을 얼마에 사느냐, 파느냐, 요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고, 왜 사느냐, 왜 파느냐, 이것은 하나의 동기일 뿐입니다. 동기는 의사표시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동기는 공장을 짓기 위해 샀는데, 실제로는 어떠하냐? 실제로는 이 토지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예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게 된 동기하고 실제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모든 토지가 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만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실제하고 이렇게 불일치하는 경우, 실제에서는 이렇게 이런 걸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요, 이렇게 동기의 착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동기의 착오요, 동기의 착오.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기의 착오는요, 이 동기 자체는 의사표시의 내용은 아닙니다. 왜 사느냐, 왜 파느냐, 이런 건 내용은 아니고요. 의사표시의 내용은 무엇을 얼마에 파느냐, 요것이 이제 의사표시의 내용인데, 자, 을이 이 물건을 살 때는 X물건 10억 원에 살 생각으로 X물건 10억 원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일치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다만 동기와 실제가 불일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기는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요소는 아닙니다. 뭐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X물건 15원에 이것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왜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을은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왜 팔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러니까 동기는 서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동기는 법률행위 요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기의 착오가 발생했을 때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의사표시는 일치하기 때문에 착오는 아닙니다. 착오는 아닌데 현실에서는 대부분이 다 동기의 착오에서 이루어지고 표시상 착오나 내용상 착오는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에만 한정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109조에 나와 있는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현실에서는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는데, 자, 이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착오의 범주로 포함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우리 판례와 학설은요. 이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에 일치하지만 이것도 착오의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동기의 착오도 착오로 인한 취소할 수 있는 범주로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109조에 있는데 109조의 범주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동기의 착오 이렇게 있죠. 자, 특히 착오에 있어서는 동기의 착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착오와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요, 다 동기의 착오와 관련된 판례예요. 현실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판례가 나오고 사건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판례가 나올 일은 없고, 그래서 착오와 관련된 판례 그러면 다 동기의 착오와 관련된 판례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동기의 착오란 의사를 형성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시의 행위에 해당하는 내심 의사는 존재합니다. 즉 의사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를 표시하게 되는 그 동기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거기 있죠. 전철이 개통된다고 하여 토지를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철이 개통이 되지 않더라. 공장을 지으려고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에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를 구별해가지고요. 자, 표시상 착오나 내용상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전형적인 착오가 되는 거죠. 그러나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그 동기와 실제가 불일치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요. 동그라미 3번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그러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느냐요. 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동기의 착오도. 다만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이 동기라는 것은요. 서로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사십니까? 왜 파십니까? 이건 서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알 필요도 없는 동기에 상대방에게 착오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취소해버리면 다른 상대방, 취소를 당하는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동기의 착오로 무한정 취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동기는 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기가 표시된 경우예요. 표시된 경우에 이때만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었을 때요.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산다. X물건 15원을 샀을 때는 공장을 사려고 산다는 것은 갑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사려고 했는데 공장을 짓지 못한다고 해서 무한정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을이 물건을 살 때 이 토지를 내가 사는 이유를 밝혔어요. 표시를 했다는 거죠. 나는 이 토지를 공장을 지으려고 삽니다. 그러면은 토지 현재 소유자 갑은 이 토지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 정도 정보는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공장을 짓는다고 공장을 지으려고 삽니다라고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팔았어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이 취소를 한다 그래도 갑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팔았으니까요. 그러나 을이 그냥 공장을 지으려고 삽니다라는 걸 표시하지 않았으면 갑이 왜 사는지 알 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비록 을이 자기의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요. 내가 표시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뭐라고 했느냐. 이 토지는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요.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다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사는데 나는 공장을 지으려고 삽니다. 라는 걸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갑이 이미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다랄지 또는 상대방에서 제공된 정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제공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을이라는 사람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거기 판례해가지고 동기에 차고 있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동기를 그 계약 내용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착오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만 되면 되는 것이요. 대신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동기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나 공장을 지으려고 삽니다라고 표시만 하면 되는 거지. 아, 그러세요 라고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기가 표시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된 경우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요. 그러나 밑에 보시면은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서 유발 또는 제공됐을 경우에죠. 상대방에서 유발됐다를 제공됐을 경우. 뭐 공장을 지을 수도 없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표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현실에서는 다 동기의 착오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착오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타 착오에 이용해가지고 표시기관의 착오 있는데 이 표시기관의 착오는요. 표시기관이라는 건 사자를 말하는 거죠. 사자는 우리가 대리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인문 강의를 통해서 또 대리를 공부했기 때문에요. 사자는 이런 거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X 물건을 10억 원에 팔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X 물건을 10억 원에 팔겠다라고요. 갑이 이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A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A한테 야, 너 을한테 가서 X 물건 10억 원에 팔겠다라고 말 좀 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X 물건 10억 원의 그 법률의 내용을요. A가 직접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A한테 이 물건 좀 팔아달라고 했어요. 팔아달라고 말만 하게 되면 A가 그러면 이것을 얼마에 팔 것인지를 A가 결정을 하게 되면 A는 딜이 됩니다. 법률의 내용을 A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하기 때문에 딜이 되지만은 여기서는 갑이 법률의 내용을 모두 정했어요. 갑이 모두 결정을 한 다음에 A한테 심부름만 시키는 거죠. 너 가서 을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심부름만 하는 사람, 이 사람 우리는 사자라고 하는 거죠. 사자. 심부름꾼 우리는 사자라고 합니다. 그럼 사자에는 다시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갑의 임 역할을 하는 거죠. 갑이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A한테 가서 표시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자는 표시하는 기관, 그러니까 갑의 입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입 역할만. 그래서 표시 기관으로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의 그냥 입, 그러니까 갑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갑의 기관으로서, 표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한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시기관으로 사자가 갑이 분명히 이제 A한테 말할 때는 야, X 물건 10억으로 판다라고 전화라고 했는데 A가 깜빡해가지고 갑이요, X 물건 1억 원에 판다라고 하는데 사실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1억으로 잘못 표시를 해버렸어요. 사자가. 10억으로 분명히 판다라고 했는데 1억으로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의 효과예요. 자, 표시기관으로 사자가 이렇게 표시를 잘못했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A는 갑의 임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이 X 물건을 10억 원으로 팔려고 하는데 1억 원으로 잘못 표시를 하는 것과 갑의 입이 10억 원으로 표시해야 될 것을 1억으로 표시하는 것과 구조가 동일하죠. 갑이 10억으로 표시할 걸 1억으로 표시하는 거나 갑의 입이 10억으로 표시할 것을 1억으로 표시한 거나 어차피 이것은 A라는 사람은 갑의 하나의 기관일 뿐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건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표시기관으로 사자가 착오를 했을 때는 이것은 표시상의 착오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잘못 표시했을 경우에는 갑인 내가 잘못 표시한 거나 내 입이 잘못 표시한 거나 다 똑같이 착오를 이유로, 다시 말해서 표시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표시상 착오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심부름을 시킬 때요. 자, X물건 10억 원에 판다라고 말 좀 전해라 라고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게 되면은 나중에 또 착오를 취소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아예 확실하기 위해서 봉투를 썼습니다. 자, X물건 10억 원으로 팔겠다라는 걸 봉투로 써가지고요. A한테 이거 을한테 전달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전달만 해달라고 하면은 A는 이제 갑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이제 전달만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전달만 하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됩니다. 자, 전달기관으로 사자가요. 이 경우도 A라는 사람이 을한테 가가지고 전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을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가지고 병한테 전달했어요. 똑똑한 사람은 시켜야죠. 이렇게 잘못 시키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야죠. 못 믿으면. 그래서 전달기관으로 사자가 을한테 가야 되는데 병한테 잘못 전달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달기관으로 사자가 이제 착오를 일으켰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돼. 그래서 병한테 잘못 가버리니까요. 갑이 을로부터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다시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대요. 그래서 A한테 다시 한번 너 을한테 제대로 전달한 거 맞냐라고 했더니 A라는 사람이 보니까요. 자기가 병한테 전달해버린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직 을한테 의사표시는 도달의 흐르기 발생하는데 아직 을한테 의사표시가 도달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얼른 A는 병한테 와서 그 봉투를 가져와 가지고 을한테 다시 전달하게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달기관으로 사자가 이렇게 잘못 전달했을 때는 의사표시는 제대로 된 것이니까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그 의사표시가 아직 을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 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의사표시에 부도달 문제,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죠. 부도달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지 뭐 착오에 의해서 의사가 다르게 표시된 것은 아닌 거죠. 의사표시의 부도달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시기관으로서 사자, 그 다음에 전달기관으로서 사자. 첫 번째 거의 표시기관으로서의 착오란 해가지고 나오죠. 사자가 표시행위를 하는데 표의제 의사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표시기관으로 사자가 착오를 하는 경우에는 표의상의 착오에 준하여 취급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의상의 착오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만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시고요. 그런데 다음 단락 보시면 그러나 표시기관으로 사자가 아니라 전달기관으로 사자가 잘못 전달했을 때는 단순한 의사표시의 부도달일 뿐인 것이지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법률상의 착오 있는데 이 법률상의 착오라는 것은 내용상 착오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은 그 법률상의 진정한 의미하고 이 사람이 인식하는 내용이 불일치가 됐다는 거죠. 이것 하나의 내용상 착오예요. 그래서 내용상 착오를 이제 취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법률 착오는 그냥 내용상 착오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넘기셔서 당사자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데요. 자, 요것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 자, 이런 것들은 계산 착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냥 계산 착오는 이런 것들은 다 동기의 착오다. 자, 그래서 뭐 명백하게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표시상의 착오를 할 때 내용상 착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현실의 판례들은 다 동기의 착오예요. 그래서 계산 착오도 동기의 착오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동기의 착오, 계산 착오도 동기의 착오의 일종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효과를 보죠.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자, 착오 있는 의사표시에 이제 취소권 발생 요건. 자, 착오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착오.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하지만은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당사자 간의 효과입니다. 당사자 간에는 이제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사자 간에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가로 1번 보시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만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자, 어떨 때 우리는 중요 부분이라고 하느냐. 경미한 착오는 취소하지 못하고요. 자,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만약에 착오가 있지 않았으면은 행위자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이죠. 표의자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고요.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표의자가 아닌 나 같아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정이 되면 중요 부분 착오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자, 10억을 잘못해가지고 1억으로 잘못 썼어요.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가 없었으면 절대 이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행위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착오가 해당되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해당되는 거고, 나아가서 나 같아도 어떻습니까? 15원짜리를 이렇게 착오가 없었으면 1억으로 쓸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입장에 봤어도 나 같아도 이렇게는 안 했겠다 싶으면 이것은 중요 부분 착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표의자의 입장과 일반인의 입장을 다 고려해가지고 중요 부분 착오를 판단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표의자에게 무슨 경제적 불이익, 여기 체크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중요 부분의 착오를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있게 되면 중요 부분 착오로 봅니다. 구체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1억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9억 원의 손해를 봤죠. 이렇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 부분 착오로 본다는 거죠. 당연히 착오가 없었으면은 갑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밑에는 좀 외워야 될 내용인데요. 자, 우리 판례에서 인정된 중요 부분이라고 본 것과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요. 자, 중요 부분으로 본 것은요. 밑에 보시면은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입니다.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의 뭐 용도에 대한 착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공장을 지으려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이거죠.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입니다. 또 경계에 관한 착오예요. 자, 100평이라고 해서 한 요렇게 생겨서 100평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요렇게 생겨가지고 100평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습니까? 공장을 지으려는데 이런 뭐 공장을 지을 수가 없죠. 뭐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이렇게 생겼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공장을 짓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따라서 경계에 관한 착오, 현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고요. 또 사람 또는 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채무자 동일성에 대한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자, 물상보증인은 물건으로 보증서는 사람을 물상보증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A한테 채무를 지는 과정에서 을이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섭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원래 채무자인데 갑이 못 갚았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을이 대신 책임을 지겠다라고 보증을 서는 거죠. 그런데 갑이 채무자인 줄 알고 내가 보증을 섰어요. 갑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증서도 내가 손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증을 섰는데 알고 보니까 갑이 주채무자가 아니라 병이 채무자더라. 근데 병은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일성에 대한 착오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갑이었으면은 내가 돈 많은 사람이니까 보증을 서도 손해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증을 섰는데 알고 보니까 돈 한 푼 없는 병이 주채무자였어요. 병이 못 갚게 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경제적 불이익이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보증계약, 물상보증도 마찬가지예요. 물상보증은 물건으로 보증 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증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채무자의 동일성, 나는 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병이더라. 자,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 착오가 됩니다. 또 밑에 자격, 어떤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일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자격이 없더라. 자격에 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예요. 자, 그러나 오른쪽 보시면요. 목적물의 시가나 지적 부족. 자, 시가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뭐 얼마나 시가가 정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가가 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가에 다소 착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고 지적 부족은요. 10,000평을 샀어요. 10,000평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9,990평 몇 개 안 되더라. 50평 좀 부족하다는 거죠. 10,000평에서 50평이면은요. 0.5%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작은 오차인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 약간 지적, 그러니까 면적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면적이 약간 50평 정도, 10,000평 샀는데 50평 정도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착오를 취소해버리면요. 토지 거래는 할 수가 없어요. 보통 10,000평이라고 해서 정확히 10,000평으로 딱 떨어지는 토지는 없거든요. 약간 오차는 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에요.
그러다 밑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객관적 가격이나 예상된 수량 범위의 현저한 차이요. 그러니까 현저한. 10,0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5,000평밖에 안 돼요. 이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 경우에는 중요 부분 착오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건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고요. 또 매매 목적물이나 임차 목적물의 소유 상태, 소유권에 대한 소유 상태에 관한 착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A라는 사람이요 갑의 집에 가서 바카스 하나를 사 먹었습니다. 약국 가서 바카스 하나를 사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것은 갑의 집에 샀는데 자 갑의 소유자인 줄 알고 해가지고 여기서 바카스를 하나 사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약국의 실제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 실제로 소유자라는 거죠. 즉 소유 상태예요. 자 소유 상태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A는 어떻습니까? 500원 주고 바카스 하나 사 먹었으면 경제적 불이익은 하나도 없잖아요. 갑의 것이었던 그 물건이 을의 것이었던 을은 A는 소유권만 취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카스 하나 먹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약국 주인이 나는 갑인 줄 알고 나는 바카스를 사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약국의 진짜 주인은 을이더라. 이런 것들은 A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소유 상태에 관한 착오. 이것은 왼쪽에는 어떤 보증 설 때의 그 사람에 대한 동일성, 이건 좀 다릅니다. 동일성에 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지만은 소유 상태에 대한 착오,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 밑에는 이중매매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런 것들은 이중매매 사실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이 아니냐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보시면은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는 이런 경우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과실입니다. 중과실이 없어야만이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을 합니다. 자,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해서 들어와요.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과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과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취소하지 못하지만 이 중과실이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이 나의 착오를 이용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또 상대방을 보호할 가능성이 또 더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나의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 요것도 판례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이용했을 때는 중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와 관련돼서도요. 오른쪽 보시면은 표의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부정한 판례가 있는데 중과실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막연하죠. 그래서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건축 가능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못한 사실이요. 자, 이건 동기의 착오죠. 공장을 지으려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이거죠. 자, 이건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럼 동기의 착오도요. 동기의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죠.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현황에 관한 착오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 착오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이 사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착오를 취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요. 관할관청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요. 그 관할관청에는 지적도 도면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토지대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없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취소할 수 없다고 봤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 중대한 과실을 부정한 판례예요. 자, 보면 진품이 아닌 공요청자를 진품인 줄 알고 샀습니다. 이것도 동기착오죠. 동기착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1,000만 원에 산 거죠. 이건 고려청자인 줄 알고 이 도자기를 나는 1,0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로 1,000만 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는 일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게 된 동기는 것이 고려청자인 줄 알고 1,000만 원씩 주고 산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려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거죠. 10,000원짜리를 1,0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럼 이 사람 중과실이 있었느냐? 있어서. 자, 그러면 고려청장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요.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받지 않았던 것을 중과실로 볼 것이냐 있어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인 의뢰를 해야 돼요. 의뢰하려면 돈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감정을 한번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드는 그런 감정을 받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중과실이 없다라고 봐요.
앞에서 왼쪽에서 했던 전화 한 통 하면 알 수 있었던 사실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것은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지 않은 것은요, 중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또 밑에 보시면은 건축사 자격증, 자, 자격에 관한 사실은 중요 부분의 착오입니다. 그런데 중요 부분 착오예요. 그러면은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지 않았던 것을 또 중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격을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거 확인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하죠. 확인이 쉽게 확인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중과실 없다고 봤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의 과실. 자, 중개업자가 과실이 있는 것을 나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개업자의 과실은 나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자, 반가로서 한번 입증 책임도 잘 기억하세요.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때는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 요건이 3개가 필요한 거죠. 일단 착오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것이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되고, 세 번째로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착오의 요건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입증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사람은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 두 가지만 입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착오를 통해서 취소를 막고자 하는 사람, 결국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취소를 못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는 중요 부분에 비록 착오가 있지만은 너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표의자의 상대방,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사람은 두 가지만 입증하면 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그 사람에게,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입증 책임 것도 좀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내용하고는 좀 틀리니까 특징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입증 책임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 입증을 해야 되지만은 거기서 하나 예외가 있는 거죠. 이 중과실은 착오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착오를 막고 싶은 사람,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표의자에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에게 중과실이 있었다는 걸 반대로 입증하는 것이지, 그래서 입증이 돼버리면은 이제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중과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중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표의자 스스로 내가 중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상대방이 중과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양가로 4번은요, 이제 착오 있는 의사표시 효과 있죠. 자, 이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사자 사이 효과로서는 일단 취소권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취소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취소를 하지 않으면 유효고요. 표시된 대로 유효한데, 취소를 하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소권이 발생해서 일단 유효하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이 표의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합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을은 어떻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을이 갑한테 너 때문에, 네가 괜히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해라 라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우리 판례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가로 3번 보시면 제3자에 대한 효과인데 이거죠. 자, 을 앞으로요, 등기가 돼버렸어요. 이미 등기가 된 상태에서, 먼저 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 가져온 거 보니까는 1억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이 뭐 이상하네. 착오가 있었네라고 착오를 취소를 합니다. 자, 취소를 했는데요. 이미 을이라는 사람은 이 물건을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등기까지 해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착오를 취소하게 되면요, 이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없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요, 을은 소급해서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소급해서 소유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을로부터 물건을 산 병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갑이 소유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갑이 착오를 했다는 잘못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사람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을 좀 희생시키면서 거래 안전을 더 보호하겠다. 그래서 비록 취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취소를 하지 않으면 유효이기 때문에 병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그러나 취소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병이 선이었다라면 이런 경우에는 본인을 희생시키면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겠다 해서 이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와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자, 적용 범위는요, 가족법상 법률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됩니다. 가족법상에서는요, 이렇게 따로 특별 규정을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 또 반가로 2번, 공법상, 소송법상 행위도 항상 표시된 대로 이렇게 발생하고, 자, 단체법상 행위는요, 이제 상법상 행위입니다. 상법은요, 장사하는 사람들끼리의 이제 거래 행위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단체법상 행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상법상 행위는. 자, 이런 것도요, 특별 규정이 있어서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6번 보시면요, 착오와 민법의 다른 제도와의 경합해서요. 자, 반가로 1번은 사기와의 경합 여부인데 이것은 뒤에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기를 다룰 테니까요. 사기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의 경합 여부 있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우리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반가로 3번하고 4번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 2번은 그냥 넘어가시더라도 1번, 3번, 4번은 기억하시는데 다 중요합니다. 1, 3, 4번이. 자, 해제와 취소는요, 이런 의미예요. 자, 만약에요, 을이라는 사람,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을이 1억을 들고 왔습니다. 1억을 들고. 자, 이 사람은 1억으로 샀으니까 1억을 들고 왔는데, 갑이 이제 동시에 이행을 해가지고, 자, 보니까는 물건을 넘겨주러 왔어요. 갑도 물건 넘겨주러 오고, 을도 돈 지급하러 왔는데, 갑이 물건 넘겨주러 오고 딱 봤더니, 을이 보니까 1억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 당신 왜 1억밖에 안 줍니까? 그랬더니, 계약서를 보세요. 우리가 1억으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배웠으면은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는데요. 아직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갑이. 그래서 취소를 하면 될 텐데 취소를 못 했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 했습니다. 취소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은 자꾸 야, 1억 주면서 빨리 물건 달라고 욕을 합니다. 물건 달라고 욕을 하는데 갑은 취소할 줄을 몰라요. 배우질 않아서.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갑이 어떻습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갑다라고 이행을 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갑이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난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취소도 하지 않으면서도 취소할 줄을 모르니까 취소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계속 버팁니다. 나는 1억 받고는 도저히 못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을은 이행을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을이라는 사람은 갑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이행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계약을 해제합니다. 자, 계약이 없었던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지를 하면 해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자,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하느냐. 진짜 이 물건이 현재 시가가 10억이면요. 자기는 1억 줬는데 10억짜리 물건을 안 주기 때문에 1억 주고 나서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하냐면요. 1억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1억 줬으니까 9억을 지금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9억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9억 달라는 거죠. 9억. 1억 주고 나서 내가 9억의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1억 줬으니까 이제 10억을 손해배상을 하겠네요. 그래서 1억 주고 나서 10억 원 달라는 거죠. 하는 거죠. X물건 10억짜리니까 1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 10억 원의 손해배상, 해제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1억을 받고 나서 10억을 주겠노 뭐. 그러니까 X물건을 줄 수도 없고 10억을 줄 수도 없잖아요. 억울한 거죠. 그 상태에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해서 손해배상해 올 때 내가 이제야 알아서 착오를 이루어 취소를 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겠죠. 원래 이 사람은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을이 계약을 해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들어오는 경우에도 갑은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매도인 매수인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뭐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뤄. 그 다음입니다. 매매 계약을 상대방이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자,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이거 체크하시고,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요. 그 다음에 매수인 매도인은 뒤바뀔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가 된 이후에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바로 이행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갑은 취소할 수 있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들어오는 경우에도 갑은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가로 4번에 있어서 화해계약에서의 착오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화해계약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좀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해자예요. 살짝 다쳤어요. 이 사람은 가해자고요. 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있어서 이제 치료비 상당액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살짝 다쳤는데 치료비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뭐 그 정도 가지고 100만 원을 달라고 하느냐. 50만 원 줄게. 50만 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네, 50만 원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얼마로 합의를 받느냐. 70만 원으로 합의를 봤어요. 7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철과상을 입었습니다. 철과상에 대해서 70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는 거죠. 이걸 화해라고 합니다. 철과상에 대해서. 자, 그런데 철과상에 대해서 70만 원 받아가지고 이제 합의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병원을 갔더니 실제로 들어간 치료비는 얼마가 나왔느냐? 60만 원이 나왔어요. 자, 60만 원이 나왔으면 갑이라는 사람 70만 원 줬는데 60만 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1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고 이 행위를 취소하고 60만 원 들었으니까 60만 원만 주겠다 해서 70만 원 줬던 걸 취소하고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가능하면은 화해를 한 합의를 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60만 원 아니라 실제로는 80만 원이 나왔어요. 실제로 80만 철과상이 80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취소하고 사실은 80만 원이니까 80만 원을 달라고 하게 되면은 화해를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한번 화해를 하게 되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는 차고리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자,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하여 목적이 됐던 분쟁에 대해서 한번 화해가 있었으면요.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60만 원, 8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착오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이유가 있어요.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또 분쟁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는 착오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의 대상이 됐던 것에 대해서는 한번 화해를 하게 되면은 착오를 취소할 수 못한다. 그러니까 분쟁의 목적에 대해서는 착오를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이제 착오가 있었을 때의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착오와 다른 법률 제도와의 관계에서 사기와의 경합은 사기하면서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착오를 이렇게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